측가는 따로 없으니 필요하면 매화틀을 부르면 된다.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요. 아니 대체 그건 어디다 쓰려고 가져간 겁니까? 매일 아침 내 연으로 보내진다. 색깔은 어떤지, 굵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 맛은 어떤지. 이야, 맛도 본단 말씀입니까? 자, 조금 전 보셨던 영화의 장면처럼 조선시대에는 왕들의 이 변까지도 전부 소중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귀국길에서도 비슷한 장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주 작은 생체 정보까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흔적들을 전부 되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도훈 위원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한 4박 5일 정도 묵었는데 매트리스까지 자던 매트리스까지 전부 실어서 갔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꼭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모든 국가의 그 국가 원수의 건강은 그 탑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네. 그 외국 정상들이 가장 많이 묵는 호텔, 그 미국 뉴욕의 그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그 외국 다른 나라 정상의 그 분변을 얻으려고 하수도 공사까지 다시 하고 막 이런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 건강 상태랑 딱 밀접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김정은이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그 안전이었는데. 네. 사실 1차에 처음에 싱가포르 작년 6월 12일 날 이제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생체 정보가 남았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6.12 이후에 실무 협상을 하면서 당신들 지도자가 중국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중국의 김정은 생체 정보 다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논란으로. 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건 굉장히 CIA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몇 번 정상회담을 했는데 생체 정보 얻으려면 벌써 다 얻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우리 정보기관이 이미 김정남에 대한 생체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김정남도 사망하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김정남이 자주 갔던 말레이시아에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사용하던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냅킨까지 그런 것까지 다 수거해서 결국은 자료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저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이제 가지만 저렇게 외국에 나오고 또 협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첫날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테이블 위에 놓였던 물잔 중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때 물컵들 중에서 그죠. 김정은 위원장 컵에만 이슬이 안 미쳤어요. 다시 말해서 호텔 가면 이렇게 물 따라주면은 바로 너무 차가우니까 다 이렇게 습기가 차잖아요, 바깥에. 네. 찬물 따라주잖아요? 네. 베트남 더워요. 더운 날에서 네. 이렇게 찬물 따라 마시면 이제 잔에 이슬이 좀 맺히는 건데 그날 저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저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 거 보세요. 뭔가 뿌옇게, 좀 네. 뿌였습니다. 저기 이제 정상에 호텔 가면 항상 저렇잖아요. 물 따라주니까 바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화면 보시면. 근데 유독 김정은 위원장의 물잔에만 저게 안 맺혀 있어서 네. 그럼 뭔가 다른 거를 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마실 물을 또 따로 가져간 걸까? 라는 또 생각도 하나 드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본인 마실 물 따로 가져가도 그걸 차게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찬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실질적으로 찬 거를 좀 마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런 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김정은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네. 잔은 좀 이상한 건 맞죠? 다른 건 맞죠, 다른 사람들이. 물잔 얘기와 함께 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가장 또 주목됐던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보셨겠지만 네. 난닝역에서 그러니까 하노이 입성하기 전에 난닝역에서 담배 피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옆에서 잿더리 이렇게 바로 가지고 서 있는 네. 김여정 여동생.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제 한 20-30분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네.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제 포착이 된 게 됐죠. 전 세계에 사실 보도가 된 셈인데 굉장히 저게 이슈가 된 네, 영상이었어요. 이슈가 된 영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두 손으로 이 크리스탈 잿더리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모습이 네. 특이하기도 했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희귀한 장면이어서 그러니까요. 그 이목을 집중시켰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그리고 이 담배에 불을 붙일 때는 또 성냥을 이용하는 네.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 최고 저놈의 신체 정보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매트리스까지 다 싸가지고 갈 정도로 남아있는 이제 그 경호 요원들이 다 수습을 해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담배에 묻어있는 타액이나 네. 또는 뭐 휴지나 뭐 성냥이나 만졌던 것들 그것들도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최측근에서 이것저것 비서실장 역할도 하면서 수발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동생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잿더리 들고 있는 게 그렇게 모습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라서 더. 그렇게 하지만 또 네. 또 그거를 넘어서서는 가장 또 역시 최측근이구나. 그리고 네. 역시 믿을 만한 인물이어서 최측근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네. 이 담배 잿더리 수발까지 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여정의 미상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나머지 또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수거해 가고 담배 꽁초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수거해 가는 역할까지를 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었고 네. 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면 오빠가 담배 피우는데 여동생이 이렇게 잿더리 잿더리 들고 들고 있다는 거는 들고 있으라고 네. 하면은 여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김정은과 김여정의 지금 현재 어떤 공사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네. 것들을 아마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저 흡연에 대해서 흡연 장면을 보고 그 정치 구단이라고 보통 불리지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연이 선대의 유훈이었다.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담배를 피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도 했는데요. 김태환 의원, 변호사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박지원 의원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과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 할아버지죠. 이런 그렇죠. 얘기. 여러 가지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된다. 컴퓨터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유언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김정일 위원장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도 담배 안 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담배를 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연이 저 집안의 유언이 아닐까, 뭐 이렇게들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곤 했는데, 네. 뭐 박지원 의원이 워낙 대북통이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이 대북 정책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맞는데, 네. 근데 뭐 김정은이 담배 피고 안 피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러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황부 대변인께서.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연에는요, 네. 지위고하가 없다고 봅니다. 지위고하가 담배를 없다. 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썩 좋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담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 장면을 포착한 게 이제 일본 언론이라는 게 저는 좀 특이하게 봤어요. 네. 일본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북한 국경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일본 언론들이 붙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중국에서. 하더라고요. 예. 밤에 아주 그렇죠. 어렵게 찍은 그런. 그러니까 저기 어쩔 수 없이 거고요. 또 아마 정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서 기관차를 교체한다는. 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일본 언론들이 아마 이 취재를 하는 거는 이 북한에 대한 최고 지도자 영상들이 나오면은 아마 좀 시청률이 굉장히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림막도 설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는 사실은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 평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이도훈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저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길도 내려올 때랑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탈북자들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탈북을 했던 바로 그 탈북 루트라고 하는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탈북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가 붕괴하고 북한도 네.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벌목공들을 시베리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 굉장히 그 탄압받고 어려워지니까 벌목공들이 이제 시베리아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어느 기자가 그 시베리아를 직접 가가지고 그거를 다 취재를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김영삼 정부는 탈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그 기사가 점점 커지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니까 국제사회도 주목을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김영삼 정부가 그 방침을 바꿔서 탈북자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탈북자를 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큰 상도 받고 이제 그 정책도 바꿨는데 혹시 그 기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접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또 몰랐습니다. 물어보시니까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부터 이제 탈북자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탈북 루트가 이제 중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왜 중국으로 확대됐냐면 그때 한중이 수교를 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황장엽 그 비서 망명을 중국이 허용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그 협조를 했고 그래서 탈북자들도 많이 받아서 이제 보내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니까 그 탈북자들이 아까 지금 우리 시멘카가 말씀하신 대로 네. 기차도 타고 걸어서도 가고 차도 타고 해서 동남아로 내려가서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이런 네.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그 숫자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네. 자, 저 베트남 하노이 루트, 바로 저 루트를 통해서 탈북을 한 저희 채널A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는 탈북인 방송인 신은아 씨가요, 외신하고 저 하노이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그 영상이 있는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서름, 그리고 탈북자들한테는 북한이라는 곳이 미움의 국가가 아닌 너무나 꿈에도 간절하게 가고 싶은 애틋한 곳이라는 거를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각인시켜주고 싶어요. 참, 탈북자들이 보기에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님. 네. 66시간 걸리는 길을 신은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중에 동아일보하고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5년 걸려서 뭐 엄청 험한 길을 갔다고 하거든요. 네. 자, 어땠을까요, 저 신은아 씨?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대신 66시간을 3시간, 4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이 기차를 선택했을 때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지만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은 있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신변의 안전을 포함해서. 그런데 또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66시간, 이 3일 이상을 이렇게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5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탈북했던 이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66시간이면 굉장히 짧고 이렇게 금방 올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5년을 걸려서 이렇게 남의 눈을 탈북했구나. 피해서. 네. 피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러니까 아마 정말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이 다시 한번 이제 불쑥불쑥 솟아올랐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협상이 잘 되기를 바랐던 마음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공통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탈북한 이분들도 잘 돼서 우리가 또 이 남북한의 또 이 교류가 또 확대되고 해서 이 북한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면 힘들게 떠나온 고향에 다시 갈 기회가 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는 아마 뭐 가까운 곳에서 이 김정은을 보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네. 그런 그 모습이었을 텐데 이 하노이에 와서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벤치의 차량을 또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아마 꿈인지 현실인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더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년 걸려왔던 그 루트를 따라서 66시간 왔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네. 그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탈북민들에게는 그렇게도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돌아돌아 왔었구나. 그렇지만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다시 또 우리 고향인 또 북한에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원을 담아서 눈물도 흘렸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회담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결과는 또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핵을 포기해야지 내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로 갈 수 있다. 우리 미래가
뭐 미워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핵을 놓고 말고는 달려 있으니까 이동훈 의원님 네. 신은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헬조선이지만 탈북민들한테는 고향이다. 고향은 누구나 다 그 굉장히 소중한 곳이잖아요. 애틋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역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숙제가 많아졌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간과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북 정책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만 너무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네. 왜냐하면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얘기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회견에서 오토 원베어가 나오고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이제 국제사회의 테이블에 오를 거고 우리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 북한에 사는 주민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 탈북 그 형제들이건 아니면 그 제3국에서 한국을 들어오기를 원하는 다른 탈북민이건 우리가 좀 더 그 열린 마음으로 그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을 그 어떤 그 생활을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 이런 거를 신장하고 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까지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노이 회담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것만큼 선거 없이 결렬로 끝난 데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